안녕하세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 된 것 같고 저희 밴쿠버는 지금 새벽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 새벽 6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횡설수설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인사드릴게요. 제가 밴쿠버 마이유와 카페 운영자 마이유고요. 본명은 이은이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 진행을 제가 다 맡은 친구들인데 밴쿠버에 오면 한 번씩은 좀 같이 모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보통 저희 카페 이름이 엄마랑 아이랑 유학하기여서 오시는 엄마나 아이들이랑 이제 함께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보로 했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좀 혼자 오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제가 믿고 신뢰하는 선생님 세 분을 모셨거든요. 일단 수학 선생님, 피터 선생님 나와 안녕하세요. 계시고요. 저는 물어보려고 피터입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 로빈,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그다음에 과학 선생님 이한 쌤 이렇게 세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인현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그 학제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이제 영어 선생님, 과학 오빠 선생님, 링크 들어가야 되는데. 예, 수학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내용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좋은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들 얘기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무리 인사하러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어 선생님 먼저 시작하시나요? 네, 제가 먼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아이들 그 진학 상담하고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로빈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스크린을 같이 쉐어해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캐나다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점에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들 이제 한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9월 달에 많이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뭐 1월 달에 들어오실 분들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내용들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지금 화면 다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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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제 세컨더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겠죠. 여기는 한국처럼 고 1, 2, 3 되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우리가 10학년, 11학년, 12학년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BC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한국하고 달리 학점이라고 하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의 대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the student must earn a minimum of 80 credit이에요. 이 80학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11, 12학년 동안에 최소한 80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 학년마다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년마다 몇 점씩, 몇 학점씩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우리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올해부터 다시 도입되었는데요. 특히 12학년은, 10학년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되긴 했지만 BC는 BC 주에서 교육 과정을 따로 편성을 할 정도로 캐나다는 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주마다 교육 과정이 살짝씩 다른데 BC주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주정부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언제 봐야 되는 거냐면은 10학년에 두 과목을 봐야 되고요. 저는 Numeracy Assessment라고 하는 수학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리고 10학년 때 Literacy Assessment라고 하는 한국어로 얘기하면 문해력 테스트, 그 영어 시험인데요. 그거를 10학년 때 두 과목을 보고요. 그리고 12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시험을 봐야 되는데 12학년 때는 이제 영어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지만 졸업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학점 80학점에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 필수 과목이라고 하죠.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과목을 52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elective credit을 반드시 28개 28학점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졸업을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들이 우리가 필수 학점이 되는지 한번 보면요. 자, language arts라고 하는 것은 영어예요, 영어. 한국으로 따지면 국어죠. 그러니까 영어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과목당 4학점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0학점이 되려면 최소한 20과목은 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셜 스터디스라고 하는 사회 과목이에요. 사회 과목은 10학년 사회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11학년이나 12학년 사회 과목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지만 졸업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학도 10학년 수학은 반드시 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11학년이나 12학년 수학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지만 졸업 여건이 되는데, 자, 이건 졸업 여건인 것, 졸업에 대한 requirement인 거지, 요 미니멈만 가지고서는 대학을 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학점보다는 훨씬 더 많은 크레딧,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자, 과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0학년 과학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거고, 11학년 과학 아니면 12학년 과학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서 들어야지만 졸업 요건이 가능하고, 그리고 체육 과목은 10학년 때 PE10, 그러니까 체육 10이죠. 10학년 체육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예술에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떤 기능에 관련된 거, 응용 과학에 응용 디자인에 관련된 거, 이런 선택 과목도 10, 11, 12 중에 반드시 하나는 들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다시 도입된 이 직업교육에 관련된 과목들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회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 약간의 취업 교육,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주메 쓰는, 이력서 쓰는 법이라든지 직업을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살짝씩 시켜주는데요. 자, 그것도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만 졸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은 전부 다 필수 과목들인데 나머지 28과목의 선택 과목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학점을 충족을 시켜야지만 졸업이 가능한데요. 학년당 총 8과목씩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8과목이니까 4학점 하면은 32학점이겠죠. 그리고 만약 10, 11, 12, 32학점씩 3개를 듣는다면 96학점이 되는 거니까 사실상 80학점 이상을 채우는 거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있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학점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중요 학점을 채우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ESL 학생들이 이제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9월에 들어오시거나 1월에 들어오신다면 반드시 ESL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ESL 레벨에 따라서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듣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학교마다 ESL 레벨은 다른데 보통 1단계에서 4단계, 아니면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눠져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뭐 ESL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LL이라고도 하는데요. 처음에 ESL 테스트를 봤을 때 최대한 높은 레벨을 받는 게 인터내셔널 학생들, 지금 여러분들처럼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ESL의 레벨, 자기의 레벨이 1단계 내지는 2단계다. 그렇다면은 영어를 많이 쓰는 과목, 영어 사회는 사실상은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듣지 못하게 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10학년으로 왔는데 ESL 1단계면은 영어 10을 못 듣게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 10도요. 그러면 10학년이지만 내가 11학년이 됐을 때도 영어 10, 11이 영어 10과 사회 10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1학년 때 이 두 과목을 동시에 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ESR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높은 레벨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 오시면 되는데요.
ESL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말 그대로 ESL은 영어를 도와주는 클래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문법 수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읽기 수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읽기라고 하면은 뭐 소설책을 읽을 수도 있는 건 거고, 아니면 사회과학 지문을 읽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 아티클도 읽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기본적인 영어에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거기서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ESR 테스트는 매번 있는 게 아니고 학기가 끝날 때 아니면 학기가 시작할 때 그때 한 번씩 있는 거라서, 그때 레벨업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을 최대한 높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는 이 ESL 테스트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영어 시간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하는지 이 샘플 숙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여기서 영어는 한국의 국어 시간이에요. 많이 읽고 쓰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발표하는 거겠죠. 뭐 이 학생 발표도 많이 할 텐데, 지금 이 샘플 숙제는 지난주에 저랑 같이 공부하는 12학년 학생이 자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스크린샷을 해왔습니다.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로터리라고 하는 짧은 쇼트 스토리예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단편 소설인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걸 읽어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in class writing이라고 해서 그 수업 시간에 글을 쓰는 건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준비는 해오긴 해야 되죠. 뭐 이 내용은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어느 한 마을에서 그 로터리라고 하는 그 제비뽑기 행사를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서 당첨된 사람은 네, 그거에 맞게 어떠한 뭐 상을 받든 처벌을 받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마을에서는 로터리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하는데요. 거기서 당첨된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돌을 가지고 와서 던져서 죽이는 행사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해 수학이 잘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 소설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거를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작가 그 셜리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 퍼지는 전체주의를 비판하는 거를 비꼬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른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상한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 배경 지식도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도 안내를 해줬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학생들의 글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서바이벌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라이팅 실력은 뭐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라이팅을 학교에서 쓰게 되거든요. 자, 잉글리시뿐만 아니라 소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모든 과목에서 아이들이 라이팅을 많이 하게 되는 거니까, 네, 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포커스를 많이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유학 가려면 영어 공부 많이 해야지라고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그 제너럴한 이야기만 하는데,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우선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 유학을 온 지 3, 4년 정도밖에 안 된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토플이나 IELTS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토플 IELTS는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 4개 섹션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쨌거나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지금 한 뭐 5월이니까 이제 한 3, 4개월 남았을 때 지금부터라도 토플이나 IELTS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공부하시면 돼요. 네, 그쪽을 공부를 하시면서 글쓰기 준비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토플 라이팅은 이제 2가지 라이팅이 있는데요. 그 안에 리딩 읽고 듣고 쓰는 synthesis writing이라고 해갖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걸 배워요. 어떠한 2개의 리딩과 아니면 시, 아니면 뭐 쇼트 스토리를
이렇게 두 개 팀을 공유하는 소설을 읽고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글쓰기를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게 토플에서 굉장히 약식으로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토플의 두 번째 에세이는 아르규먼트 에세이라고 해서 본인의 주장을 보여야 되는 글이에요. 여기서도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쳐야 되는 글쓰기들이 많이 있는데 토플이나 아이엘츠 같은 시험은 그 부분을 준비할 수 있게 잘 짜여져 있는 시험이니까 한번 요걸 공부하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단어예요, 단어. 단어는 진짜 이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졸업할 때까지 숙제예요. 이 단어의 양은 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어량이 적으면 당연히 리딩도 안 될 거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제한적일 거고 그러니까 단어는 정말 많이 외워야 되는데 어, 한국은 교재가 참 잘 돼 있어요. 그 토플 교재도 마찬가지로 토플 단어장 특히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외우라고 하는 단어장이 그 해커스에서 나온 토플 책인데요. 뭐 IELTS도 마찬가지로 그 교재 선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 교재가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해놨으니까 만약에 단어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다면은 해커스 토플에서 나온 그 초록색 그 보켓 책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 정도 외우게 해서 캐나다 보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식 문법, 캐나다식 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추천하는 문법 교육 방식은 그 Grammar and Us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그 베이직은 말고 그 인터미디엇 아니면은 어드밴스드 버전의 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거는 파란색인가 보라색 커버일 거예요. 그거 하나 정도 쭉 훑어보고 올 수 있게끔. 왜냐면 그래머는 여기 와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거든요. 한국에서 어느 정도 다 공부해서 온다면은 여기서 ESL 테스트도 높게 받을 수도 있고. 자, 리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다 토플 IELTS가 써 있죠. 그 토플 리딩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과학 지문들이 나와 있는 거라서 아이들 상식도 늘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토플 리딩 지문은 사실상 지금 인터내셔널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리딩 지문 자체는 이 캐나다 교육 과정에 따르면은 9학년, 8학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이나 IELTS 수준의 리딩을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어야 여기서 10학년, 11학년 뭐 영어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건 거니까 네, 그 토플 리딩도 한번 많이 시켜보시고요. 자, 말하기에도 제가 또 이걸 썼네요. 토플 스피킹이나 IELTS 스피킹도 네, 어쨌거나 본인의 주장 그리고 뭐 렉처를 두고 서머리하는 스피킹 이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토플 IELTS 시험을 준비한다면은 스피킹도 어느 정도 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뭐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으시다면은 굉장히 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애매했다면은 이런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을 저는 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이제 과목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질문은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과학 선생님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 BC주 과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이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 나이대 중학교 때 캐나다에 이민을 왔고요. BC주 교육 과정을 직접 겪어보고 지난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를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BC주 과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이언스 10까지는 필수 과목이고 그리고 통합과학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 분류의 과학을 고루고루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이언스 10까지 잘 듣고 나서는 이제 사이언스 11에서는 과목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물리학, 생물학, 뭐 화학 이런 과목들을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뭐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케미스트리, 화학과 라이프 사이언스, 생물학을 듣게 되고, 만약에 공대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으면 물리학, 피직스, 그리고 케미스트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이언스 9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 9 같은 경우에는 4가지의 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생물학, 과학, 물리학, 그리고 지구과학입니다. 생물학에서는 8학년 때 먼저 배워놨던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의 종류, 마이토시스와 마이오시스, 그리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asexual reproduction, 그리고 sexual reproduction, 그러니까 생식의 종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화학으로 들어가서는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것은 뭐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화합물이냐, 그렇게 분류를 하는 방식을 배우고, 주기율표의 역사, 그러니까 맨델리그가 어떤 방식으로 주기율표에 있는 원소들을 분류를 했는지,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나오는 패턴들, 그러니까 어떤 원자가 크고 어떤 원자가 작느냐, 그런 거를 배우고, 그리고 화학작용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화합물의 이름을 적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9학년 물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정전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배웠을 거지만은 직렬과 병렬 회로들 이에서 나오는 저항 계산법, 그리고 ohm의 법칙을 다루게 됩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학년 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9학년 과정으로 내려왔어요. 지구과학에서는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필수적인 요소들, 물과 탄소, 질소, 인 등이 지구에서 어떻게 순환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지구에서 살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환경을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룹니다. 10학년 같은 경우에는 9학년에서 배운 생물학, 화학은 연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구과학이 빠지면서 천문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물학에서는 DNA와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DNA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와 그것 때문에 유발되는 유전, 그리고 진화론을 조금씩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진화론에서의 필수적인 요소인 자연 선택과 그것을 모방하는 인위 선택을 다룹니다. 또한 요즘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과 그거에 따른 도덕성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화학에서는 화합물의 종류, 이름 적는 방법을 9학년 때 다뤘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다루고, 그리고 6가지 화학작용의 종류를 다루고,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배웁니다. 또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에너지의 변화를 배우게 됩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한국에서 다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학생들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계산법을 배우고, 그리고 인간이 에너지 전환을 할 때, 발전을 할 때, 그리고 자동차를 쓸 때, 그럴 때 지구에는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전 교과 과정에서는 9학년에 있었던 게 10학년으로 올라간 거예요. 우리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다루는 빅뱅 이론과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별들과 은하계의 종류와 특성들을 다루고, 그리고 암흑물질이 무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교재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캐나다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캐나다 BC주에 있는 학교들은 거의 다 같은 교재를 쓰게 되는데,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교재는 BC Science Connection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적응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background knowledge,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잘 정리가 돼 있는 애들이 잘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잘 깔려 있는 가이들이 여기에서 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9학년과 10학년 개념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서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저거는 다뤄봤던 거라고 느꼈던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이랑 여기 중학교 8학년, 9학년, 10학년 부분에서 다루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영어로 나왔다 해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그리고 예전에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하고 오는 게 대단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여기 오시기 전에 아니면은 뭐 사이언스를 듣기 전에 선행 수업을 조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성적 평가를 할 때는 여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와 그 기말고사만 있는 게 아니고 숙제와 어사이먼트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리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단원마다 시험이 있고 그 속에 퀴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평가하는 기준은 선생님마다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당장 가르치고 있는 10학년 학생의 스탠 코스의 그 점수 분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홈워크랑 어사이먼트의 점수가 20%, 그리고 단원마다 있는 프로젝트 점수가 20%, 중간중간에 있는 실험 보고서 점수가 20%, 그리고 시험의 점수가 40%가 차지가 됩니다. 여기 와서 그래도 좀 적응을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업을 들으면서 stay on top of things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제와 프로젝트들이 자주 나오는 편인데 비중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는 큰 점수가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쌓이면은 아주 큰 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점수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듀데이트를 잘 파악을 하고 언제 내야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내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작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원마다 유닛 테스트가 있고 midterm exam 중간고사가 있고 파이널 exam이 있게 되는데 시험을 볼 때는 계산기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계산기를 가져와서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화학 부분을 배우는 상황에서는 주기율표를 선생님들께서 직접 주시고 그리고 물리 같은 거를 할 때는 식 또한 선생님들께서 직접 주는 방식이라서 캐나다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학과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암기나 계산보다는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잘 적용하는지를 테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가장 어려운 게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실험 보고서예요. 여기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표나 그래프 같은 걸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예상의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뭐 오차가 조금 있었을 것 같다고 하면은 오류 분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실험 보고서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실험 보고서의 서식은 어느 학교를 가나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이 실험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쓰고 그런 다음에 이 실험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가설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할지를 말하는 apparatus랑 materials 그리고 procedure 실험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는 observation 그것을 분석하는 analysis 그리고 error analysis 결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실험 보고서 이게 제가 지금 가르치는 12학년 학생이 작성한 그 실험 보고서의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문으로 적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그 효과적으로 잘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로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세 번째 팁은 뭐냐면 영어입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지 사이언스에서 그 성적이 잘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선생님들은 그 전자사전을 사용하게는 해주는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게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10학년 시험 문제인데 이게 생명공학에 대해서 있는 한 가지 에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게 30점짜리 시험에서 6점이 이런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랩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영어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발표하는 프로젝트라면은 말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니까 영어로 말하는 능력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현 선생님께서는 원래 한국말을 그렇게 막 잘하지 못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직 국어 강사로서 들어보면 굉장히 잘해 주셨고요. 저도 많이 배우게 돼가지고 이거는 막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수학 선생님 이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피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수학 가르치는 피터고요. 잠깐만 화면 좀 공유하겠습니다. 과학 선생님 때문에 제가 막 떨리네요. 과학 선생님이 방금 우리 마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영어는 한국말보다 더 잘하시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실까 감이 좀 잘 안 오는데요. 네, 저는 그 수학은 학생들이 캐나다에 오면 그래도 제일 점수를 잘 받는 과목이고요. 또 한국 수학에 비해서는 캐나다 수학이 좀 쉬워서 학생들이 가장 좀 편안하게 느끼는 그런 과목이에요.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0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파워라는 거는 이제 거듭 제곱을 의미하는데요. prime factorization은 소인수분해인데 이제 다항식에서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 소인수분해부터 배우고요. 그 다음에 functions and relation 이거는 이제 함수 시작하는 가장 기본 함수 내용들이고요. linear function은 이제 1차 함수, 그리고 arithmetic sequence는 한국말로 하면 등차 수열인데 10학년에서 아주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 12학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 그리고 system of linear equation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system of equation이 연립방정식인데 linear equation 하면 뭐 학생들 잘 알 거예요. 두 개 직선이 만나는 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내용들 나오고요. multiplication of polynomial expression은 이제 multiplication은 이제 곱하자, 뭐 곱인데요. 곱하는 다항식의 곱셈 이런 뜻이고요. 뭐 여러분들 뭐 x 더하기 1 곱하기 뭐 2x-5 하면 이렇게 전개하는 것들 있죠. 전개하는 그런 내용들 들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다, 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텐데요. 한국에서 보통 중학교 때 뭐 배웠던 내용들,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polynomial factoring은 이제 다항식의 인수분해, 여러분들 뭐 인수분해, 한국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이 너무너무 어려운 데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안 나오고요. 10학년에서 나오는 인수분해는 이제 2차 식의 인수분해까지
거기까지만 나오니까 아마 여러분들 쉽게 다 잘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mary trigonometric ratio는 이제 삼각함수인데요. 10학년에서 배우는 삼각함수는 기초만 배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직각 삼각형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다 잘 따라갑니다. 점수도 잘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financial literacy에서 gross and net pay 이런 건데 캐나다 교육의 좀 특징인데요. 저건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는 이제 보통 만 16살 정도 되면 아이들이 다 일을 많이 하거든요. 학교 끝나고. 학교가 이제 오후 3시에 끝나니까 야자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면 고3까지 모두 다 오후 3시에 끝나면 이제 여기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용돈도 벌고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어쨌든 학생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서 간단한 여러 가지 그 파이낸스 관련된 수업을 해주는데요. 수학 시간에 주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gross and net pay니까 뭐 여기는 이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따로 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뭐 물건을 사고 또 은행에서 뭐 은행에 돈을 입금하고 이자가 얼마가 나오고 나중에 뭐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때 돈을 어떻게 갚아야 되고 집을 살 때 우리가 융자를 받죠. 몰기지를 받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갚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10학년, 11학년, 12학년 쭉 가면서 수학 시간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각 학년의 맨 마지막에 이런 파이낸스 관련된 수업들이 있는데요. 보통 대학 가기 위해서 저 파이낸스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저 파이낸스 관련된 수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안 하신다. 그래서 어떤 학교 학생들은 파이낸스 관련된 내용을 안 배우기도 합니다. 10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렇고요. 11학년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 real number system, 실수죠. 여러분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놓으면 실수가 되는데 이거를 11학년, 즉 고2에서 배운다. 캐나다 수학이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powers with the rational exponent는 이제 분수, 지수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다 알 텐데 분수로 된 지수 관련된 내용. radical operations and equations. radical이라는 건 이제 루트가 들어간 거 있죠.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보통 한 세제곱근 정도까지 배우는데요. 그러한 뭐 식하고 그러한 무리 이제 한국말로 하면 무리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 걸 배우고요. polynomial factoring. 여기에서도 이제 다항식의 인수분해 배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rational expressions and equation. 이거는 이제 분수식 그리고 분수 방정식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quadratic function and equations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을 고2에서 배우니까 굉장히 쉽죠. linear and quadratic inequalities니까 inequality는 부등식인데요.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것도 고2에서 배우고요. 그다음에 trigonometry인데 삼각함수 10학년에서는 직각삼각형에서 다루었다면 11학년에서는 non-right triangle이니까 직각삼각형이 아닌 그런 삼각형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도 11학년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관련된 것도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은행에서 이자 계산하는 거라든지 투자했을 때 어떻게 뭐 수익이 생기는지 또는 런 학자금 같은 거 융자 받을 때 집을 살 때 융자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을 갖추어 주는 그러한 수업 내용들이 11학년 내용이고요. 아까 로빈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캐나다에서는 11학년까지만 수업을 들으면 졸업은 돼요. 수학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고등학교는 졸업이 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12학년 수학을 듣는데요. 12학년 수학을 듣는 이유는 대학을 지원할 때 특히 이제 이공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예를 들면 내가 UBC 대학교 뭐 사이언스를 가겠다, 뭐 공대를 가겠다, 뭐 토론토 대학교에 뭐 사이언스를 가겠다 하면은
내가 지원하는 전공 그 학교에서 너희들은 필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 들은 학생들만 대학에 지원해라라는 그 필수 리퀘어먼트가 있거든요. 필수 요구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전부 다 12학년 수학은 들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만 목적은 아니고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12학년 수학을 듣게 됩니다. 12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제 Transformations of Functions and Relations. 한국에서는 이제 여기 좀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 내용인데요. 1단원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도형의 변환인데 한국에서 배우기는 배우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평행 이동도 배우고 대칭 이동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함수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랬을 때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2단원부터 나머지 단원은 전부 다 함수예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미적분을 공부하려면 함수를 완벽하게 알아야지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12학년은 미적분을 가기 직전에 다양한 함수들을 다루게 되는데 exponential functions는 이제 지수함수고요. geometric sequence and series 이거는 이제 아까 등차수열 이건 등비수열인데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12학년 때 한 번에 그냥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고로 수열 단원에서 한국은 수열을 엄청나게 어렵게 가르치죠. 뭐 객차수열도 배우고 점화식도 배우고 아주 학생들이 수열 때문에 뭐 분수열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여기 캐나다의 고등학교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까지만 배워요. 두 가지 수열만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쉬운데요. 어쨌든 12학년에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같이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11학년 때 다 가르치시고 12학년에서는 주로 함수를 자세하게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로가리즘은 이제 한국어로 하면 로그고요. 로가리즘이 operations, 뭐 functions and equation. 그러니까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또 그래프, 마찬가지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의 그래프를 배우게 되고요. polynomial functions and equations. 여기서 배우는 건 이제 다항 함수, 다항 방정식이 되는데요. 이제 고차 방정식, 또 고차 함수를 배우게 되고요. 3차 함수나 4차 함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배웁니다. 물론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것 같이 깊게 배우지는 않고요. 뭐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한국에서 다루지 않는 그 용어들이 조금 나오는 단원이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이 금방 뭐 이렇게 한두 개 배우면은 금방 잘 따라가는 그런 단원들이고요. rational function 이거는 이제 아까 배운 그 이제 여기 조금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원, 즉 한국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건데요. 이게 이제 유리 함수라고 해서 그 뭐 예를 들면 x-1분의 1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는데 만약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거는 한국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죠. 미적분을 가야지 좀 다루는데 미적분 배우기 전에 이제 다루는 내용이라서 조금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방법으로 그림 그리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rational function은 11학년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고요. 또 12학년에서 배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삼각함수가 나오는데요. 삼각함수에 여러 가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들 나오고요. 방정식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스인데 이제 한국의 이제 문과하고 이과하고 조금 배우는 내용이 다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삼각함수 공식들이 나오는데요.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뭐 이베각 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덧셈 공식, 뭐 뺄셈 공식 이런 부분들도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12학년에서 그런 내용들까지는 다루게 되고요. 아까 이한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 여기에서 미적분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미적분은 영어로 캘큘러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이 캘큘러스 12, 또 AP 캘큘러스 12, AP 캘큘러스가 또 A, B, 또 BC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캘큘러스 12하고 AP 캘큘러스 12는 사실은 배우는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캘큘러스 12가 조금 쉬운 데를 배우는, 미적분 중에 좀 쉬운 데까지만 배우게 되고, AP 캘큘러스는 조금 더 같은 단원이라도 조금 더 심화 과정까지 나가고요. AP 캘큘러스 중에 AB는 캘큘러스하고 거의 배우는 내용이 같고요. AP 캘큘러스 12의 BC라는 거는 AB보다 더 넓은 범위를 배웁니다. 한국의 이과 수학보다도 조금 더 어려워요. 배우는 내용은 조금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는데요. AP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대학 과정의 수업을 제공을 하고, 저 시험을 봐서 이제 어느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대학 갈 때 학점을 미리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AP라는 게 있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도 AP 코र्스가 이제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는 학교에 AP 과목이 어떤 학교는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5개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나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뭐 한 10몇 개씩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내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AP 과목이 많은 학교들을 지원을 이제 그쪽에서 수업을 하죠. 왜냐하면 AP를 많이 들을수록 유리하니까. 하지만 이제 내용은 좀 어렵겠죠. 고등학교 보통 캘큘러스는 이제 이렇게 캘큘러스 12가 있고 AP 캘큘러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통 다 제공이 되는데요. 이 캘큘러스는 이제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을 문과로 가는 학생들은 꼭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공계열로 가는 학생들은 대개 이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은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또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10학년 때 여기 캐나다에 오는 학생들은 10학년에서는 10학년 수학을 듣고 11학년 때 11학년 수학을 듣고 12학년에서 12학년 수업을 들으면 그 캘큘러스 미적분 수업도 이제 1년 코스로 제공이 되는데 이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국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썸머스쿨이 있거든요. 한국의 대학교에 있는 썸머스쿨처럼 10학년에서 뭐 11학년 올라갈 때 여름 동안에 한 5주 정도, 한 6주 정도 썸머스쿨이 이제 열리니까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11학년 거를 미리 땡겨 듣는 거죠.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여름방학에 11학년 수학을 땡겨서 6주 동안 들으면 11학년 올라가서 남들은 이제 다 11학년 수학을 들을 때 나는 수학만은 12학년 수학을 듣게 되겠죠. 다른 과목은 11학년 수학을 듣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또 과학 과목을 또 뭐 11학년에서 12학년 올라갈 때 과학 과목을 하나 또 땡겨 듣는다든지 썸머 스쿨을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듣게 되면 다음 학년 거를 이제 미리 선행으로 한 과목을 이미 땡겨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12학년에서 시간이 수학식 남들이 이제 수학 12학년 수학을 듣는 동안에 나는 이제 캘큘러스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썸머스쿨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또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난 문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뭐 소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되니까 그런 썸머스쿨을 이용해서 소셜을 땡겨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영어를 땡겨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영어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다시 이제 재수강 개념으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간혹 유학생들 중에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서 썸머스쿨을 여기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썸머스쿨 듣는 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계산기를 사용을 하고요. 시험 볼 때도 계산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계산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계산기가 다 계산해 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계산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이 공학용 계산기를 아마 다 구입하셔야 될 거고요. 이 공학용 계산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대학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산기라서 조금 비싸긴 한데 모든 학생들이 다 계산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계산기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요. 예를 들면은 뭐 사인 2x 더하기 1이라는 그래프하고 y는 뭐 x 2분의 1 x 마이너스 3 그러면 이게 이런 그래프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연필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그 교점을 다 구해주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필수이고요. 그래서
보통 사시는 계산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게 TI라고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인데요. 뭐 제가 이 회사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왜 제가 이 계산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여기에서 이제 수학책에서도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 캐나다,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모든 수학책, 과학책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계산기가 이 계산기를 기준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명령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계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계산기를 사용을 하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기능을 따로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자,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한국에서 이미 미리 하셔서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오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TI 그리고 84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TI 84라고 되어 있는 거 사시면 되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또 가격이 비싸고 기능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 높은 기능의 비싼 계산기까지는 안 사도 될 거예요. 84 정도 사시면 되고 참고로 이 84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국 대학이나 이런 데 이제 또 가시려면 뭐 SAT 시험도 보고 AP 시험 같은 거 보는데요. 이거보다 더 높은 기능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능한 계산기들도 있어요. 84 정도는 다 받아주는데 너무 계산기가 좋아서 컴퓨터 정도의 기능이 있는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84 정도면 여러분들이 대학원까지 가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계산기라서 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들인데요. 가끔 이제 저 한국에서 저에게도 문의 많이 하시는데 캐나다 가기 전에 수학 좀 교재 좀 뭐 사고 싶어요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참고로 한국은 우리가 이제 새 학년 올라가면 학교에서 교과서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교과서가 나오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뭐 한 5년 전에 샀던 이제 그 교재를 계속 물려서 받습니다. 보면은 책 표지에 이제 2020년에는 뭐 에릭이라는 학생이 썼고 자기 이름 다 쓰거든요. 2021년에는 뭐 애슐리가 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책을 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책이 되게 비싸요. 한 10만 원이 넘거든요. 책 한 권에. 그래도 뭐 사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게 10학년에서 주로 많이 보는 교재고요. 출판사는 매크로 힐에서 나온 이제 책이고요. 11학년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매크로 힐에서 나온 책이고 12학년도 매크로 힐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매크로 힐 이렇게 뭐 아마존 같은 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수학의 어떤 내용들 배우는지 좀 단원별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또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은 같이 이제 우리 마유님께서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저희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도 켜시고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이들이 뭐 채팅이나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느꼈던 걸 보면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1학년부터 여기서 다니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10학년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학년 되어가는 아이들 세컨더리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해진 시간에 시간표로 아이들이 맞춰서 간다면 여기는 아이들이 한 8학년부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좀 신청하면서 뭐 친구들이랑 어떤 선생님이 더 좋은지 어떤 과목을 듣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상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자기가 알아가면서 자기 진로까지 개척할 수 있는 약간 좀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혼자서 오거나 엄마도 이제 그 정보를 모르신다면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이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선생님들이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뭐 과학이나 영어,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진 않는데 모두 다 영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 영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여기서 다니는 아이들이 한국에서 국어를 잘 못한다거나 뭐 논술을 잘 못한다거나 이것처럼 여기 아이들도 영어를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도 영어에는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에서 이제 뭐 주요 과목 한 네다섯 과목 빼고 나머지 미술, 음악, 체육 같은 경우에는 좀 신기한 게 저희 아이가 이제 세컨더리 가면서 음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음악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술만 선택을 하고 뭐 아니면 비즈니스 쪽의 과목, 실과나 뭐 홈에듀나 이런 것들만 선택을 하지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을 안 하고 뭐 음악만 해도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찾아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은 나름 재밌을 거예요. 적응이 된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하다 보니까 나는 9학년인데 뭐 10학년 수학을 듣고 누구는 미술을 듣고 누구는 뭐 음악을 듣고 이렇다 보니까 같은 반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반이 없으니까 친구 사귀기가 처음에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좀 외로워할 수 있는데 보통의 친구들은 그 ESL 반에서 사귀긴 하죠. 그 친구들은 항상 그 ELL 반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뭐 현지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뭐 캐나다의 문화를 뭐 같이 보고 즐기자 이러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기대보다는 좀 일단은 ELL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과목들을 하면서 뭐 프로젝트라든가 같은 수업을 하는 아이들끼리 좀 친해지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이들이 나름 기대는 하고는 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두 달은 참 많이 외로울 수 있다라는 것들도 엄마들 생각해 주셔서 아이들 같이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 많이 이제 다독여 주시고 그다음에 혼자 보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으면 이제 뭐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면서 아이들 외롭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궁금하신 점들 선생님들한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아니면 채팅 없으시면 선생님들이 한두 마디씩 더 해드릴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 유튜브 제가 유튜브 광고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밴쿠버 피터쌤의 유튜브 아까 수영장 TV, 밴쿠버 피터쌤의 수영장 TV라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하시거나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동영상을 꽤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본적으로 여기 사용하는 수학 용어들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9학년들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조금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캐나다 오시기 전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한 분 보셨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네, 과학 선생님 질문이 하나 왔네요. 시험 못 본 경우에 재시험이 가능한가? 이 부분은 정말 선생님한테 달려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재시험을 허용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허용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한 그 선생님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사이먼트나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고 있던 학생인데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를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뭐 재시험 같은 시험은 아니지만 재시험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메이크업 어사이먼트를 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선생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수강은 가능한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썸머에 재수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시 네, 한번 그럼요. 수강하거나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참 들어오셨을 때 이제 학년을 내리는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학년을 내리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제 교육청이나 카운셀러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해요. 처음에
생년월일로 학년을 배정받는 교육청들이 보통 많기 때문에 그렇게 원래 재학년으로 들어왔다가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제 한국 오리엔테이션 하고 카운셀러를 한번 만나서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하거든요. 이때 카운셀러한테 내가 10학년이지만 9학년 걸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바로 흔쾌히 해주는 카운셀러도 있고요. 아니면 교장 선생님한테까지 올라가서 이제 왜 9학년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어필을 해서 학년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년을 내리더라도 보통은 수학과학은 자기 학년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10학년, 9학년으로 내렸어도 10학년 거 듣게 되는 게 와서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이제 나는 이제 한국에서 수학을 많이 잘했었으니까 학년을 좀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 보통 시험을 좀 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 시험을 좀 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올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로 미리 좀 땡겨서 듣기도 하고 하니까 학년 조정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수업도 뭐 월반처럼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가기 전 질문 하나 올라오셨네요. 네네. 가기 전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나요? 어떤 과목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영어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토플 아까 제가 토플 말씀드렸잖아요. 토플 점수를 한번 이제 그 한국에는 학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모의고사 같은 것도 토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한 80에서 100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120점 만점인데 그리고 뭐 IELTS로 따지면 한 6점, 9점 만점에 한 6.0에서 6.5 정도.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뭐 SF나 UBC나 조금씩 다르긴 한데 90에서 100 사이예요. 그래서 그 정도 점수를 준비해 오신다면은 충분히 대학에서 리퀘어먼트로서도 작용을 하는 건 거니까 우선 점수로 따지면 토플은 한 뭐 80에서 100 사이, IELTS로 따지면 한 6.0에서 한 6.5 정도 이렇게 뭔가 좀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게 해서 준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IELTS 6.0에서 6.5면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 맞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물론 그걸 맞아오면 정말 좋기는 한데 그 정도로 목표를 두고 왜냐면은 그냥 영어 공부해라라고 하면은 목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단어를 뭐 1000개 외워라 이런 거는 또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시험을 하나 기준으로 두고 네네. 그거를 그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당연히 그 정도 맞으려면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공부를 같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타겟을 그렇게 맞춰서 온다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도 될 거고 뭐 딱 뭘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클리어한 가이드라인도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토플 IELTS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과학이나 수학은 막 이렇게 용어를 좀 다 알아오는 게 제일 좋죠. 제가 느꼈을 때 과학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한국에서 외워와봤자 만약에 과학이 2학기에 들어가는 상황이면 어차피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 차라리 한국에서 그 여기랑 겹치는 부분에 있는 것을 기초 과학 지식을 갖다가 익혀서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익혔던 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애들이 여기 와서 영어로 배웠을 때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준비를 하실 거면은 차라리 영어로 무리해서 이거를 내가 배워야 되겠다보다는 한국어로 그 지식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죠. 그래서 이쪽에 세컨더리가 오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시메스터제가 있고 리니어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다르냐면은 어떤 학교는 1년 동안 8과목을
그러니까 계속 쭉 이어서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4과목, 그 다음날 또 다른 4과목 이렇게 교차하면서 1년에 8과목을 쭉 배우는 학교가 리니어가 있고요. 코비드 때문에 그 리니어를 하던 것들이 약간 시메스터로 조금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시메스터는 6개월 동안 4과목 듣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4과목 듣고, 이래서 공부할 때 그 리니어냐 뭐 시메스터냐에 따라서 방법도 조금 다르기는 할 것 같아요. 과학 선생님 말씀대로 미리 다 외워왔는데 6개월 후에 배우면 그러네요. 그래서 와서 공부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과학은 기초과학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채팅창에 네. 그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요. 그걸 네. 한번 보시면은 그때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BC주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100권의 책이에요. 그걸 보면은 아까 제가 스크린 한번 쉐어를 해볼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잠시만요. 제가 안 보여요. 다시 쉐어할게요. 잠깐만. 네, 이 파일인데요. 보이시죠? 이건 다 말 그대로 소설책인데, 그 영어 시간에 보면은 단편 소설도 하긴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장편 소설 클래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장편 소설을 읽고 그 챕터마다 서머리하고, 그리고 뭐 주인공의 어떤 심경이라든지 이런 걸 글 쓰는 과목 그 섹션들이 있는데, 거기서 BC주 선생님들이 선택한 대표적인 책들 100개의 리스트예요. 얘네들 보면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들도 꽤 많아요. 이게 캐나다 소설이 아니고 다 세계의 명작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소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책이라도 읽혀서 온다면은, 아이들이 영어 시간에 만약에 이 소설이 뭐 나왔을 때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읽어본 책이라면 훨씬 더 수업을 따라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를 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영어로 이 소설을 전체적으로 읽는 거 하고 그냥 한국말로 이미 내용을 알고 온 상태에서 그거를 영어로 상기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책들도 최대한 많이 읽혀서 보내주시면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저희 영어 수업을 보니까 항상 책 한 권이나 2권 선생님이 정하셔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고 쓰는 것들 되게 많아서 책 많이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이들도 뭐 이 책 읽어봤니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면 한 4-5명밖에 읽고 읽었던 친구들은 없대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도 뭐 책을 막 좋아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니라 한국에서 좀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좀 다 한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은 뭐 쪽지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남겨주셔도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거나 아니면 카페에 내용들 공유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밴쿠버는 아침이 시작되었고 한국은 주무실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참가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제 나중에 밴쿠버 오시면 한 번씩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